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UFO 엔진으로 추정되는 흡수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FO 엔진으로 추정되는 흡수 엔진을 그 단면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흡수 엔진의 단면도요. 흡수 엔진 단면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흡수 엔진에서 가장 그 강력을 일으키는 그 요소들이 A, B, C죠. 이 A, B, C가 강력을 트레이닝시키는 요소입니다. 공간 양자 거품을 끌어와서 공간 양자 거품을 광속 곱하기 광속의 힘과 속도로 끌어와서 질량을 이 안에 질량을 증가시키는 그 엔진이죠. 그래서 그 원리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이랑 좀 몇 시간에 거쳐서 A, B, C 이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강력이 일어나서 양자 거품을 끌어올 때 그 강력이 완전히 비행 원리로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이런 주변 요소를 이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면도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 주로 주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소재들, 원료들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BC는 우선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저로서 냉각 장치입니다. 이거 챔버라고 하는 건데요. 챔버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를 통해서 냉각을 점차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엔진의 구성물들 중에 지구상에 없는 것은 아무것도 다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루기가 쉽고 만들기가 쉬운데 이 챔버를 통해서 냉각 장치를 이루는 게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냉각 장치가 가동하면 이 냉각 안에 냉각물이 쉽게 깨져버리는, 다시 초일체 상태가 깨져버리는, 냉양자 상태가 깨져버리는 그와 같은 상태가 발생하는데요. 그 냉양자 상태가 깨지지 않게 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뭐하니까요. 다음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이 헬륨 입자들에게 레이저를 쏴주면 이 헬륨 입자들의 전자가 들뜹니다. 물론 방열판에 맞은 이 방열판도 벌겋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안이 벌겋게 됩니다. 빛이 방사되니까. 그러면서 이 헬륨 입자들이 전자가 들뜬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이 그 전자들이 들뜨면은 다시 일시에 빛을 방출합니다. 번개 트듯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빛이 확 방출되죠. 그러면서 점차 이 냉헬륨들이 절대 용도에 근접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냉응축물로 되면은 그걸 보고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물로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벌겋게, 이 안이 벌겋게 되면은 밖에서 보면요 숯불같이 보이겠죠. 빛이 방사되어 나가니까 이 방열판이 인해서 벌겋게 될 거 아니에요. 밖에서 숯불같이 보이고 또 이 헬륨의 전자들이 들떴다가 다시 낮은 궤적으로 떨어지면서 일시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빛이 방출되죠. 그래서 번개 트듯이 터져 나가죠. 그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UFO를 보면서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묘사를 해놓는데 이 냉응축물을 이루는 그 과정과 똑같습니다. 거기에서는 숯불과 같은 것도 있으며 또 번개도 터져 나왔다 라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레이저를 쏴서 이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을 이루는 거죠. 극냉 응축물로.
응축이 일어난 거죠. 이 핵 주변에 있던 전자들이 이와 같이 핵이 있잖아요. 핵이 있으면 이 주변에 전자가 있죠. 전자. 이 전자들이 핵 격자에 잠기니까 이 핵과 이 전자 궤도 간에 이 거리가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궤도가 거리가 얼마나 많냐면은 엄청나게 멉니다. 텅텅 비어 있을 그 원자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운동장 가운데 축구공만한 핵이 있고 또는 당구공만한 핵이 있고 그 운동장 트랙을 따라서 10원짜리 동전이 그 전자가 이렇게 도는데 그 전자가 당구공이나 축구공만한 상태로 그 핵을 잠겨버렸으니 얼마나 응축이 됐겠습니까? 엄청나게 응축물이 된 거죠. 그래서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 그럽니다. 그와 같은 현상을. 보스라는 사람이 이론을 제안했고 아인슈타인이 출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가지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 그럽니다. 그럼 이 응축물 상태에 있는 냉응축물, 냉양자 상태에 있는 그 물질에 이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보스 노바가 발생합니다. 지금 전부 극도로 차가운 물질이죠. 응축물은. 그래서 글씨도 차갑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차갑게 천색으로. 자, 핵의 지금 핵만 남았죠. 전자는 일이 응축돼 버리고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을 이뤄가지고 응축물이 된 상태죠. 이 입자 하나를 지금 꺼내와서 이렇게 확대해 설명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자기장을 걸어주니까 여기 자기장을 걸어주니까 이게 진동을 하겠죠. 자기장과 진동은 격렬하니까 격렬한 자기장으로 커크를 진동시켜주면은 커크를 가속시켜주면은 커크를 흔들어주면은 이 커크들은 그 매개 입자인 글루온을 생산합니다. 양산한다. 대량 생산. 물질 입자를 가속하면은 그 보선이 생산됩니다. 전자를 가속하면 빛이 생산되고 글루온을 가속하면 보선이 생산되고 보선인 글루온이 생산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생산된 글루온들이 이와 같이 글루보로 형태로 서로 결합해 있다가 자기장을 더욱 가속을 해주면은 이 양자들을 냉양자들을 글루볼이 인계치를 넘기면 터널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서 그 매개 글루볼이지만 어디까지나 매개 입자 역할이니까 매개 입자는 건 힘을 매개한다 그죠? 힘. 지구 중력장도 중력 자라는 그 매개 입자가 그 힘을 매개해 주니까 이렇게 물건을 놓으면 떨어지죠.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모든 물리학에서는 매개 입자와 관여없이 힘이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매개 입자가 터널링을 해서 공간 양자 거품들을 끌어오겠죠. 그 끌어오는 이유는 이 헬륨이 자신의 대칭성이 깨지겠죠. 자기장의 커크를 흔들어주면 글루온들만 양상이 되지 물질 입자인 이런 커크들은 생산이 안 되죠. 이 붉은색 글루온들만 생산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대칭 균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힘이 계속 넘쳐나긴 하죠. 힘이 넘쳐나긴 한데 이 시스템을 이루어서 그 힘을 균형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대칭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대칭이 깨지니까 다시 대칭을 이루려고 하겠죠. 강력이 존재하려면 강한 대칭성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칭성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이 안에는 없는 물질 입자 등 에너지를 끌어오겠죠. 그걸 추동해서 강력을 터널링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다음에 차근차근 설명하니까요. 우선에 여기서 그렇다면 강력이 일어나서 공간 양자 거품을 합성하면은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작용 반작용이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주변의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D번 다이아몬드 카보나드를 살펴보죠. 이 카보나드는 초신성이 폭발할 때 생성되는데요. 지금 우리 지구에서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D번요. 이 카보나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보나드는 작용 반작용을 유효하죠. 흡수창, 공간 양자 거품들은 흡수해서 빨아들이고 이 통과해서 창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고 입자가 굵은 공간 양자들은 이 안에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게 하겠죠. 흡수하면서 끌어들이고 그 반대 힘으로 이 비행체는 끌려가고 그러면서 비행이 일어난 거죠. 강력으로 끌어들이니까 엄청난 힘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힘이죠. 핵폭탄. 항상 강력이 얼마나 큰가 생각하려면 간단합니다. 핵폭탄 생각하면 됩니다. 수소폭탄 던지면 나라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흡수창이 이와 같이 있다 이겁니다. 이 다이아몬드, 이 카보나드라는 다이아몬드는 여타의 다이아몬드를 연마해버립니다.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갈아버린다 이거죠. 그만큼 최고 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는 빛이 손상되지 않는, 빛이 변형되지 않는 유일한 물질입니다. 열 전도성이 최고로 좋고요. 열 전도성이 얼마나 좋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카보나드를, 이게 지금 오른손이 카보나드고 이 왼손이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럼 이 카보나드를 손으로 잡고 이 아이스크림을 쓱 썰잖아요. 그럼 아이스크림이 쑥 이렇게 녹아서 내립니다. 내 잡은 손에서 열을 빼앗아 가지고 그 열을 아이스크림에 전달해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녹여버리는 거죠. 그와 같이 열 전도가 잘 된 겁니다. 이 카보나드가요. 왜 이와 같은 특성들이 있냐 그러면 그 결정이 다공질이면서도 치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냉양자들을 또 이 안에다 가두죠. 냉양자들이 못 빠져나가게. 라툼이 라돈으로 변하면서 헬륨 핵 하나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때 그 헬륨 핵을 종이 한 장으로도 막을 수가 있답니다. 종이로도 막는데 카보나드를 못 막겠습니까? 그래서 이 냉양자를 이 안에다 가두는 역할도 한다 이겁니다. 냉양자 가둠. 그 다음 초전도체 살펴보겠습니다. 실린더 소재는 초전도체여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전도체를 냉각시키면 그리고 거기다가 광자가 관여를 하면 망사 조직이 밀폐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현재까지 우리 인류가 탐지하고 인정해주는 가장 작은 소립자가 중성미자죠. 중성미자는 지구도 그대로 투과한다고 그랬죠. 지구도 투과하는데 이렇게 이걸 금속으로 만들어놨다고 그래도 금속 이런 거 투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들어와 버리죠. 양자 합성이 일어나면은 흡수 합성하는 작용이 일어나면은 양자 거품 이런 데서 들어와 버릴 거 아니에요. 여기서만 들어와야 비행체가 작용 반작용이 제대로 일어날 건데 이런 데서 들어와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이렇게 초전도체로 만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런 금속은 단단해 보이겠지만은 실은 미지 세계에서 보면 엉성한 구조입니다. 중성 미자는 지구도 통과하는데 이 정도 뭐 금속 같은 거 통과 못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초전도체를 냉각시키고 가속되는 자기장이 관여를 해서 광자가 관여를 하게 되면 망사 조직이 밀폐되는 거예요. 망사같이 미세계에서 보면 이게 엉성한 구조들이잖아요. 이게 그 조직들이 다 밀폐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못 들어오죠. 밀폐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 안에는 굉장히 차가우니까 이 실린더는 당연히 차가워질 것이고, 거기다 자기장이 공급되니까 광자가 간열해서 밀폐되어 가지고 공간 양자 거품들이 못 들어온다 이겁니다. 오로지 양자 거품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는 창은 이 카보나도 뿐이죠. 이와 같이 초도대체를 냉각시키고 거기에 광자가 간열한 망사 조직이 밀폐되는 것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미국 물리학자 마이스너라는 분이 이걸 찾아내서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다음에 음압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압은 이렇게 피스톤을 밑으로 당겨주면 이 안이 음압이 형성되겠죠. 음압은 청력을 유발합니다. 미래는 중력을 유발하고요. 아인슈타인이 이미 다 정리해 놓은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이 음압은 이 알갱이 하나하나들 입자들을 키워주지는 못하지만 입자와 입자 간에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입자와 입자 간에는 청력이 유발된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다 냉양자들입니다. 자, 에너지를 흡수할 때 에너지를 흡수 합성하는 이 연쇄 반응, 즉 보스 노바가 일어날 때 이 흡수 합성의 충격이 엄청 크겠죠.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할 때 이 보스 노바가 일어나는데요. 이 부분이 없는 그냥 일반 용기에 담아서 위에 뚜껑이 개방된 그런 용기에 놓고 냉응축물을 만들어서 자기장을 공급해 주니까 이게 일시에 한 방에 폭발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르든지 순간적이고 폭발이 강하든지 초신성이 폭발하더라, 그와 같은 모습으로 폭발하더라 이거든요. 노바, 이 노바는 슈퍼노바, 초신성을 줄여서 지금 여기다가 노바라고 붙인 겁니다. 보스는 인도 물리학자 이름이고요. 초신성이 폭발하듯이 연쇄 반응이 있는 산발에 폭발이 나가겠죠. 공간 양자를 흡수하니까 공간 양자도 끌려오지만 나도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끌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용기, 뚜껑이 없으니까 용기 밖으로 일시에 터져 나간 거죠. 그와 같이 충격파가 엄청나게 발생하겠죠. 연쇄적으로 일어나니까. 이 알갱이 하나의 입자에서 강력이 틀어내서 주변을 이 실린더 안에 에너지를 확 끌어오면은 주변이 온통, 이 안이 온통 더욱더 극력을 이루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쇄 반응이 순간적으로 쫙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마치 폭발처럼 튀어나간 겁니다. 그렇지만 음압을 걸어주면은 그 음압 밀어내는 그 청력이 상쇄가 일어나겠죠. 그 충격파를 상쇄시키겠죠. 게이지 장으로, 게이지 장은 보이지 않는 장, 역장, 힘 그런 것을 의미하는 이 게이지 장들이 음압의 힘이 그 충격파를 흡수하겠죠. 거대한 음압을 걸어주면. 그러면은 그 흡수 충격이 잠재워져서 정숙성이 유지되겠죠. 그래서 실린더 내부가 안정하게 되겠죠. 만약 이런 음압이 하나도 없이 실험을 한다면 강력이 힘이 얼마나 큽니까? 강력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한꺼번에 그런 충격을 준다면 이 엔진이 폭발해 버리겠죠. 부서져 버리겠죠. 흡수 충격으로. 폭발의 충격이 아니라 흡수 충격으로 부서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흡수될 때 흡수되는 소리가 부하니 컸다면은 피스톤을 점점 이렇게 밑으로 음압을 더 세게 강력하게 이렇게 걸어주고 당겨준다면은 그 부소리가 이렇게 나왔죠. 점점 당겨줄수록 부하니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실린더 내부가 엔진 전체가 정수하게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음압은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린더 음압과 이 파진공 음압, 실린더 음압과 이 파진공 음압, 이게 파진공이죠.
이런 데에 비해서, 이런 옆에 있는 공간에 비해서 이 부분에서는 공간에 있는 진동하고 있던 양자들이 갑자기 끌려오니까 음압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파진공이 형성되는 음압과 이 실린더 내부에서 형성되는 음압은 서로 균형 대칭되더라 이거죠. 균형 대칭. 그래서 흡수 엔진은 공간상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공간상 시스템으로서 움직여지는 논리죠. 그래서 공간 전체가 힘의 논리에 합당해야겠죠. 공간에서 힘의 균형 대칭을 그대로 나타내야겠죠. 서로 음압이 대칭되어서 나타나야겠죠. 공간 양자의 거품이 빨려 들어오면서 동시에 여기서도 흡수 응축한 음압이 생기니까 이 부분과 이 음압이 같아지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음압이 같아져야겠죠. 그러면서 이 비행체 주변에는 이제 진진공이 생겨서 맞선 없이 걸림없는 비행이 일어나서 초항석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 하나하나에 있는 헬륨의 속성들을 살펴보죠. 헬륨의 속성. 헬륨의 색반응이 일어나는 것 말고 헬륨 그 자체의 속성. 헬륨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겠죠. 헬륨을 쓰면서 헬륨이 흡수 엔진에 쓰기에 적합한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륨의 속성을 이렇게 따로 써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쓰면서 하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고 혼란스러워서 차라리 써서 한 겁니다. 유튜브 단점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그게 단점이더라고요. 자, 헬륨의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헬륨은 0K에서 절대 영도에서 마이너스 273.15도씨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하더라고 합니다. 이 안에 극냉이 되는데, 극냉이 됨으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헬륨들이 고체가 되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극저온은 뭐 해야 하더라 이 말입니다.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을 이루면 극저온으로 떨어지죠. 절대 영도에 근접한 그 온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저온에도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극저온은 해야 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2번, 이 안 온도가 1에서 1.5K, 그러니까 아주 극냉 상태죠. 아주 극냉 상태에서 2.5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가해지면 고체화되더라 이거죠. 헬륨이 고체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2.5 메가파스칼은 대기압 약 25배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압력이죠. 그렇지만 이 안에서는 압력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음압이죠, 음압. 음압을 걸어주니까 고체화될 리가 없죠. 이 안에 냉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실린더 안이 이와 같이 극냉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음압으로 걸어주기 때문에 고체화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음압은 해야 될 것이 없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륨은 이 안에 원소로서 쓰기에 적합하다 이 말입니다. 또 헬륨은 에너지 준위가 낮아서 쉽게 초유체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초유체란 말은 아까 그 냉응축물 있죠.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물 그 상태를 말합니다. 초유이동체. 이 하나하나의 입자들이 지금 초유이동체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마찰력이 전혀 없이 초유이동체로 움직이면서 모두 한 방향으로 바라봅니다. 에너지 준위가 낮아서 2.17K에서 초유이동체를 이룹니다. 그 다음 헬륨 입자는 헬륨은 기체, 액체, 고체가 공존하는 삼중점이 없는 유일한 원소입니다. 한참 엔진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뭐 기체가 되어버린다든가 고체가 되어버린다든가 그럼 뭐 엔진 작동이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럴 일이 없다 그죠. 그래서 헬륨을 이 안에 원소로서 쓰는데 신뢰성과 안정성이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초유체가 된다고 그랬죠 이 안이.
헬륨이 초유체가 되었을 때 그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이고 안정적입니다. 독립적이고 안정적. 그래서 이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 우리가 양자 거품은, 공관상에 있는 양자 거품은 공관상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진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진동하는 이유가 에너지를, 옆에 있는 양자들과 에너지를 항상 주고받기 때문에 잠시도 쉬는 틈이 없습니다. 불확정하게 항상 진동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있는 상태가 바로 양자 거품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초유체라는 것은 양자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이와 같이 전자가 핵의 격자에 잠김으로써 핵만 덜렁하니 남은 이 입자들, 이렇게 양자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안에는, 이 하나하나의 알갱이들 안에는 이와 같이 분명한 핵 시스템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냉양자로 되어 있는 극냉 상태,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물을 잃은 상태를 냉양자라고 합니다. 또 냉원자라고도 합니다. 핵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핵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겠죠. 초유체 상태에서는. 왜? 이 핵 시스템이 에너지도 다 속보하고 있으니까. 강력의 실체는 에너지를 속보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를 속보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들이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또 다른 에너지들이 들어오거나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는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안정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초유체가 이 강력의 터널링이 일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초유체만이 강력을 실린더 밖으로 터널링 시켜서 양자 거품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유체의 그러한 특성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 흡수 엔진의 원리를 설명해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흡수 엔진, 유효 엔진의 단면도, 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초유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 대칭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칭성이 깨져야만이 이 안에 있는 이렇게 좌 진동자 상태가 깨져야만이 다시 자신이 좌 진동자, 안정된 상태, 균형 대칭된 상태를 갖기 위해서 터널링이 일어나니까 그 대칭성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는 양력에서만 대칭성이 깨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강력에서는 대칭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원자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냉양자, 냉응축물 상태에서는 강력에서도 대칭성이 깨지겠죠. 당장 스피는 회전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런 것들을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자기장을 가속해주면은 이 커크들이 진동이 일어나서 이 보선 입자인 글루온들이 방출된다. 그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이 강력에서도 대칭성이 깨질 수가 없습니다. 냉응축물 상태에서 자기장을 강하게 걸어준다면 강력에서도 강하게 대칭성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칭성을 깨지면은 반드시 자연은 다시 대칭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건 실은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인 경우에서도 그런 대칭성을 늘 경험하고 있어요. 미시 세계에서, 거시 세계에서든 항상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안정입니다. 대칭성, 안정, 조화. 그래서 이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은 이 단면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전히 이와 같은 상태의 그림을 놔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1시간을 더 연장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